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한 20대 여성입니다. 천길 물속은 건너봐야 알고 한길 사람 속은 지내보아야 안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서 지내본다는 게 시간의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2년간의 연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2년이나 만난 남편이 저에게 한없이 져주고 받아주기에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그저 가족이란 울타리 속에서 주눅이 든 거였더라고요. 왜 주눅 들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색해지잖아요. 가족이 되어 옆에서 지켜보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간단한 말도 하지 못했고, 간을 달라고 하면 간을 내주고, 쓸개를 달라고 하면 쓸개도 내주더라고요. 심지어는 시댁에서 저에게 기막힌 요구를 했는데 시댁의 요구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저의 울타리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저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은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중에 제 편은 아무도 없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숨은 조력자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존중해준 단 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 조력자와 함께 시댁에서 탈출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생각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군인의 딸로 태어나 위로 3살 터울의 오빠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활했어요. 사실 군인 가족이라고 모든 가족이 전출을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사이에는 꼭 지켜야 할 도덕 같은 게 있었어요. 부부 사이라는 건 말이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떨어지면 안 돼. 부부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다. 결혼이라는 약속이 원래 그런 거야. 부부라는 말을 봐라. 지아비 부에 아내 부가 같이 붙어 있지. 그 단어가 떨어지면 부부가 아니듯이 부부는 마음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는 근처로만 이사 다닌 것도 아니고 정말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잖아요. 주말 부부 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주말 부부? 그래, 그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합리적이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매주 아빠가 너희에게 가야 하잖니? 그건 그거 나름대로 필요하지. 그리고 나는 절대 주말 부부라는 게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부부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야 한다는 건 너희들 자녀를 위한 일이기도 해. 부모 중 한 사람의 부재는 너희들 심리에 크게 영향을 줄 거다. 어떤 결핍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양쪽에서 잡아줘야 균형을 잃지 않는 거야. 안 그러니? 그래, 이제 다 커서 아빠 엄마 돈 걱정도 해주고 많이 컸네. 우리 가족 조금만 더 고생하자. 특히 17살에 전학 가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을 텐데 엄마 아빠의 결정에 따라줘서 지영이한테 너무 고마워.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거 아쉽지 않아? 아쉽죠. 그래도 영영 못 볼 것도 아니고 오빠나 나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잘하잖아요. 전혀 겁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이번에 갈 동네에서도 새롭고 재미있는 일이 있겠죠. 늘 그랬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그 말은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저와 오빠는 부모님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전학이라는 큰 일을 치러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일단 뛰어난 적응력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나 상황에나 적극적으로 임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는 법과 융통성을 배웠어요. 특히 융통성은 이 동네에서 통하는 것이지 저 동네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체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들은 저희 남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학생 때는 바람직한 학생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똑부러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오빠도 그렇지만 저도 학교 성적이 좋았고 생활기록부가 빼곡했어요. 저는 언제나 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생 때는 전교 회장도 했죠. 경험하는 걸 좋아해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수시로 좋은 대학에 붙었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의 친구들은 저희 남매를 보고 늘 그랬어요. 이번에 지영이 인서울했다며 준영이도 인서울이고 둘 다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지고 야무져서 좋겠어. 이런 애들이면 100명은 키우겠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앞에서는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친구들이 가면 기분이 좋아서 외식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전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했어요. 과 대표를 하기도 했고 학회장을 하기도 했어요. 홍보대사를 한 적도 있고요. 사실 학생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인 학생회장도 해보라는 권유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하고 싶어서 출마하지 않았어요. 아마 출마했으면 됐었을 거예요. 저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건 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어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외향적인 성향이거든요. 친구들,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편이죠. 저는 과대표, 학회장, 홍보대사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아무튼 제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를 좋아했고요. 저는 사람들이 제게 하는 말 중 이 말을 가장 좋아해요. 지영이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또 이런 말도 좋아했어요. 지영이 너는 사람들 속에서도 눈에 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 두 말을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예쁘다는 말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 최고의 찬사죠. 그래서 아마 학생회장도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장담해요. 전 됐을 거예요. 그런 대학생활을 보내서 저는 졸업을 하는 게 참 아쉬웠어요. 하지만 졸업을 하기도 전에 보건소 행정직원으로 취업해서 걱정할 거리도 없었고 저는 워낙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니 저를 믿었어요. 그래서 입사 전까지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처음 살아보는 도시로 이사를 했지만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이 해준 말도 온전히 믿었어요. 사람을 이끄는 힘과 눈에 띈다는 칭찬을 말이에요. 그게 저를 주문처럼 지켜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입사 첫 주 금요일에 퇴근을 하고 저는 크게 괴로워했어요. 보건소 다들 가보셨죠? 무척 조용하고 답답하고 지루하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저를 압도하고 클래식이 나오는 클럽은 없듯이 공간이 지루하니 지루한 일만 가득하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보건소 공기에 흐르는 소독약 냄새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독솜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휴지통에 버리는 건지, 보건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왜 저렇게 퍽퍽한지 저는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대학생활과 너무 달랐어요. 직장을 다니기 전까진 인간관계라는 게 늘 우호적이고 친밀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제가 아는 것과 친밀감의 깊이도 노력의 정도도 다르더라고요. 친밀감은 도시의 얼음장보다 얇았고 노력을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모두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조금 나댄다고 했고요. 오버하지 말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외향적인 제가 입을 다문 만큼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직장 사람들 모두 그걸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조용해지니 좋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저는 또 상처를 받았고 주중을 퍽퍽하게 보냈어요. 이제 제가 그 퍽퍽한 표정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우습게도 그때 저는 첫 연애를 시작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외로움에 사랑은 모기의 입처럼 깊게 저를 쑤셨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26에 시작한 첫 연애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도 놀랐죠. 상대는 같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9살 연상의 방사선사였어요. 친해진 계기는 제가 입을 다물고 난 이후였어요. 저는 시위하듯 점심을 먹은 자리에서도 아무 말을 안 했고 남편은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점심을 먹고 따뜻한 두유를 건네더라고요. 몸 좀 녹여요. 저는 그 말이 마음을 녹이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제게 두유를 건넸어요. 그러다 어느 날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좋았어요. 적막했잖아요. 내일 둘이 점심 먹을래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단둘이 점심을 먹었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떠드는 것을 잘 들어주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이었어요. 남편은 그저 반응만 했죠. 하지만 그것도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그렇게 몇 번 같이 단둘이 점심을 먹었고 저는 남편에게 기대기 시작했어요. 퇴근을 할 때면 방사선실로 가서 같이 퇴근을 하자고 졸랐죠. 남편이 좀 늦는 날에는 방사선실에서 저 혼자 떠들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마 귀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내색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데려다주고 가끔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러다 저는 남편이 좋아지게 되었고 어쩌면 그 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남편은 받아줬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연애 사실은 보건소에서 쉽게 알려졌어요. 제가 뭘 숨기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저희는 보건소의 공식 커플이 되었고 2년 동안 문제없이 연애하다 결혼을 했어요. 연애는 정말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본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그 지역 사람이어서 도로를 잘 알았어요. 웃기게도 장소는 잘 몰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네와 길은 잘 아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첫 연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지역 사람인 남편은 저를 제가 찾아본 이곳저곳에 많이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그 지역을 나중엔 다른 도시로도 데려다 주었죠. 저는 입사 후엔 여행을 못했는데 남편 덕분에 여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 화를 한 번도 안 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죠.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은 없지만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소울메이트 같았어요. 그만큼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싸운 적도 없어요.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결혼을 못할 뻔했어요. 저희 커플의 첫 위기였죠. 때는 상견례 때예요.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희를 반대했어요. 상견례는 오빠가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했죠. 처음엔 시댁 근처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빠 가게에서 하면 공짜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초대를 한다고 하니 시댁에서도 기꺼이 저희 가족이 정착한 도시로 가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하루 먼저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들이 먼저 가게에 도착했죠. 오빠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저와 엄마 아빠는 조금 긴장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때 처음 만났는데 식구들이 저희보다 많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서방님, 동서, 시누이 이렇게 6이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로 서방님이 결혼한 지 3, 4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없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댁 식구들을 안내하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엄청 지독한 향수 냄새가 확 풍겼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만 유독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니까 알잖아요. 아니, 여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었어요. 샤넬 로고 브로치가 있는 샤넬 원피스에 구찌 가방, 에르메스 로퍼, 거기다 시어머니는 샵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은 상당히 수수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유독 과하고 화려해 보였어요. 저희 엄마는 이번에 재채기까지 했어요. 어머, 이런 향수는 처음 맡아보시나 봐요. 로자 펴품이라고 만수르가 사용한다는 그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을 가리고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들어와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며 음식을 날랐어요. 다른 직원은 없어요? 서둔 총각한테 이런 대우 받으니 좀 부담스럽네. 아닙니다.
다른 직원이 있어도 제가 드려야죠. 제가 초대한 건데요. 아무쪼록 저희 지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야 뭐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집안끼리 신경전이 있었어요. 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들이 너무 과묵해서 제가 아가씨 이름도 나이도 못 들었네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로 28입니다. 28? 그럼 우리 아들보다 9살이나 어린 거야? 어머, 아주버님 능력자네요. 그럼 족보가 꼬이네. 나이 어린 형님이라 우리 호정이 불편하겠다? 시어머니가 서방님 옆에 있는 동서를 쳐다봤어요. 시누이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시어머니는 동서를 걱정했죠. 그런데 동서는 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에이, 그래도 가족관계인데 예의는 지켜야죠.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이름을 불러라. 호정 언니, 지영이 이렇게. 그러자 저희 엄마 표정이 싹 굳었어요. 그래도 가족 간에 예의가 있는데 그러면 되나요? 형님 동서 그렇게 불러야죠. 아니, 우리 호정이가 도준이랑 나이가 같아요. 9살이나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 합니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남편을 흉봤어요. 너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족보 꼬이게. 몰랐는데 네가 욕심이 참 많구나. 서로 만나겠다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럼 아가씨 하는 일은 뭐예요? 같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행정파트에서 근무해요. 수준은 맞겠네. 수준이요? 우리 아들들이 다 분수는 알아서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났네요. 우리 아들이 의사예요. 이제 곧 개원할 거고요. 우리 며느리도 의사예요. 얜 벌써 개원을 했어요. 가정의학과요. 사돈어른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시어머니는 며느리 자랑을 했고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둘이 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영특하고 영리한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만 들리게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도 사람인데 영 다를까요? 아무튼 이 자리는 저희 딸이랑 아드님 결혼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할까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이야 지들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여긴 회식감이 영 별로네요. 반찬 구성도 좀 시시하고. 사돈총각 분발해야겠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으로 마무리되었고 저희 친정에서는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지영아, 꼭 결혼해야겠니? 대화하면서 너도 느꼈잖아.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무시하는 거 보면 그 아들이랑 결혼한 너도 그렇게 무시할 거라고. 엄마는 그 꼴 못 본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그런 꼴 당하는 거 못 봐. 그리고 말끝마다 의사며느리 하는데 너 시집가면 비교당할 거 뻔해. 결혼은 남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집안을 봐야지. 엄마는 결혼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아빠가 시부모님께 드린 예단비 때문이었어요. 예단비 받았다. 다른 봉투랑 헷갈린 거 아니니? 딱 200만 원 들어있더라. 너희 아버지 군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상견례 때 그렇게 자존심 부리더니 고작 보낸 예단비가 200만 원인 게 말이 되니?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아라. 나는 이거 받고 내 아들 보낼 생각 없어. 도로 가져가라. 이깟 돈 받아서 코나 더 닦겠니? 저는 너무 당황해서 봉투가 잘못 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를 찾아가 적금을 깨고 인출한 500만 원을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탐탁치 않아 하더군요. 그래도 그 이후로 결혼을 반대하니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에는 제가 남편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잘 살겠다고 말하며 설득했죠. 그래서 겨우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발리에서 저는 남편과 달달한 시간을 보냈죠. 저에게 굴러들어온 지옥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저희 친정엄마의 말이 성견지명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저는 엄청난 비교의 늪에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를 죽어라 비교했거든요.
동서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제가 있으면 시어머니는 그랬어요. 제가 남편이 그 지역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편은 결혼 전에 시댁에 살고 있었다고도요. 즉 저희 부부는 시댁과 같은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시댁 식구들과 자주 모였어요. 자주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와 대놓고 동서를 비교했죠. 시댁에서 밥을 먹고 치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동서를 불러 담소를 나눴고 치우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동서에게는 항상 무언가를 쥐어주면서 저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리고 호칭도 저에게는 동서의 이름이 호정이거든요. 호정 언니라고 부르게 하고 동서에게는 제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동서가 가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면 시어머니는 핀잔을 주었죠. 어린 게 꼬박꼬박 형님 소리 듣고 싶니? 그리고 저에게는 늘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빨리 가지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 4년차가 되어 아이도 없는 동서에게는 병원은 잘 되고 있냐? 네가 좋은 일 하느라 고생이 많다. 이런 이야기만 할 뿐 저보다 9살이 많은 동서에겐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너무 노골적으로 저를 미워했어요. 의사 며느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걸까요? 아무리 제가 어리고 동서보다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이왕 결혼까지 시킨 거 예쁘게 봐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예쁘게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언제는 한번 동서가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에게 집들이는 언제 할 거냐고 물었어요. 미처 생각 못했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집들이는 무슨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뭘 한다는 거야? 호정아 못 들었니? 얘네 집 30평도 안 된다. 그런 집 구에서는 무슨 집들이야 집들이는. 나중에 제대로 장만한 뒤에 해라. 어머님 그래도 식구들 앉을 자리는 있어요. 날짜 잡을 테니까 언제 모여서 식사해요. 참나 난 안 간다. 그 코딱지만한 집에 식구들 모여 다닥다닥 앉아있는 거 생각하면 숨 막혀. 모여서 할 거면 너희들이나 해라. 그리고 호정이는 그때 우리 집에 오고 그리고 그 집에 호정이 외제차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걸? 저희 아파트에도 외제차 많아요. 그럼 뭐하니? 너희는 취급도 안 해주는 국산차인걸. 국산차가 뭐 어때서요? 저희가 애국자니까 그런 거죠. 애국자는 얼어 죽을 애국자다. 누가 돈 있다가 국산차 사니? 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아무튼 집들이는 하지마. 방음도 안 될 텐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동네 창피할 일 있어? 동네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너 같으면 자식 중에 누군 의사고 누군 보건소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다고 하면 좋겠니? 게다가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난 건 좋다마는 너라고 너 같은 며느리 두고 싶었겠니? 걔는 늘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 찍소리도 못하고 너한테 끌려 결혼했겠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 남편이 시댁에서 연락이 오면 핸드폰을 3초 정도 쳐다보고 전화를 받는지, 왜 남편이 시댁에만 오면 더 말이 없어지는지, 왜 남편이 시댁에만 오면 그 좋아하는 밥도 다 먹지 못하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남편과 1살 터울인 서방님을 비교했어요. 시부모님 눈에는 남편은 평범했고 서방님은 영리하고 공부 잘하는 엘리트였으니까요. 시부모님에겐 아픈 손가락이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손가락을 과감히 잘라냈죠. 처음부터 그랬는지 기대를 했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시댁에 처음 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거실벽엔 온통 서방님에 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서방님이 이제껏 받은 상장부터 의사 면허증, 사진들, 남편과 신우의 것은 없었어요. 그래도 신우이는 딸이라서 몇 장 사진은 있었어요. 가족 사진으로요. 자기는 왜 없어? 아, 나는 안 찍었어. 그때 남편의 표정은 그다지 좋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조금 민망한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댁에 온 날 시아버지는 식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왕 결혼을 했으니 잘 살아라. 그때 상견례 때 보니 네 그릇에 적당한 사람들이더구나. 나와 네 엄마가 실망했을까 싶다면 걱정 마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아 실망도 없으니까. 네 수준이 여기까지인 걸 누굴 탓하겠니? 잘 살아라.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밥을 다 먹지 않은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연수 너는 그 애 아직도 만나냐? 네, 왜요? 네 그릇도 거기까지인 거냐? 사람들이 좀 대차게 살아라.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을 그렇게 키웠니? 그렇게 키웠죠.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키웠어? 나비처럼 나르라고, 구름처럼 떠다니라고 키웠지. 높이 봐, 높이. 고작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고. 우린 아직 너한테 기대한다. 그러니까 너희 치과 원장이 몇 살이라고 그랬지? 그 말을 하자 신우이는 치가 떨린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두 갈 때까지 나오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니 퍼즐이 맞춰져요. 왜 그땐 시부모님이 자식들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저 기대가 많은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차별한다니. 저에게 그 말은 파란색 스파게티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내 저는 시부모님이 저와 동서를 차별하는 것이 자식들을 차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 생각이 드니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뿌리를 뽑으려면 남편과 서방님의 차별도 뿌리를 뽑아야 하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라온 것일 텐데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반찬 몇 가지 좀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님, 반찬 입에 맞으셨어요? 제가 처음 해본 것들이 많아서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단다. 다음에도 부탁하마.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몇 번 더 반찬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서를 만났어요. 동서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드릴 때 쓴 종이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아, 어머님이 반찬해 주셔서요. 이렇게나 많이 해주셔서 겨우 다 먹었어요. 형님도 드셔보셨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도 나이 드셨나 봐요. 원래랑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가 종이 가방 안을 보여주는데 저희 집 반찬통이었어요. 저는 뒤통수를 3개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엌에 시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사건의 진실을 물었죠. 어머님, 제가 만든 반찬 동서한테 주셨어요? 동서? 너 자꾸 그렇게 부를래? 호정 언니, 그렇게 부르랬잖아.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서 따박따박 형님 노릇하려고 한다니까? 아, 네. 주셨어요? 그래, 왜? 누가 먹든 상관없잖아? 그럼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시지. 지금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반찬 해달라고 했지? 내가 먹을 거라고 했니?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어머님이 드시는 건 줄 알았죠. 왜? 호정이가 먹으면 안 되니? 그런 건 아니지만 동서, 아니 호정 씨는 어머님이 한 줄 알던데요? 네가 했다고 굳이 말해야 해? 왜? 생색내려고? 저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굳이 설명을 해야 하나 싶었죠. 앞으로 호정 씨 줄 거면 저한테 제대로 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저 속인 것 같고 기분이 그렇네요. 어머머, 너도 참 웃긴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노려보더니 부엌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와 시어머니, 동서만 모여서 시간을 보냈는데 동서가 제사가 있는데 못 가게 생겼다고 말했어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동서를 보내고 저를 부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 호정이 제사 가봐라. 아니 가. 네? 제가 왜요? 왜긴 너도 알겠지만 호정이는 결혼할 때 아파트에 왔어. 지금 사는 아파트 50평짜리. 그거 호정이 돈으로만 한 게 아니라 사돈 어르신 돈으로 한 거야. 얼마나 고마워? 그뿐만이야? 대대로 의사 집안에 그 덕에 우리가 병원비 안 내고 진료 다 보잖아. 머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안 그래? 그러니 아파트에 온 동서에게 감사 표시해야지. 게다가 너 2천만 원 받았잖아 결혼할 때. 그러니까 네가 대표로 가서 인사드리고 도와드리고 와. 시어머니는 제게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했어요. 맞아요, 동서. 대대로 의사 집안에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컸고 사돈 어른이 동서를 많이 아끼는 딸바 보여서 결혼할 때 선뜻 아파트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 동서는 축하한다고 2천만 원을 보냈죠.
축의금으로요. 처음엔 받고 무척 당황했어요. 너무 큰 금액이어서요. 하지만 그 돈이 이런 일의 대가라면 저는 안 받았을 거예요.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너는 참, 애가 왜 그러니? 맨몸으로 시집 온 주제에 말이야. 네가 호정이처럼 아파트를 해오기랬어. 뭘 했어? 보자기에 담비 500만 원 해온 게 다잖아. 그럼 우리 집을 위해 네가 뭐라도 해야지. 5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결혼할 때 동서가 아파트 해온 거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동서네는 동서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왜 동서가 한 일로 피해를 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왜 대표로 가야 해요? 언제부터 제가 이 집 대표였냐고요? 그냥 제가 어리고 구슬리기 좋으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실 거면 어머님이 가세요. 둘 다 내 며느리 되겠다고 왔는데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겠어? 그것도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내가 너 호정이 동서라고 부르지 말랬지. 호정 언니라고 하라고. 어린 게 왜 이렇게 권위적이야? 사람이 너무 탐욕스러워도 안 되는 거야. 제가 탐욕스러워요? 그건 어머님이겠죠. 봐, 이것 봐. 내가 너를 왜 싫어하는 줄 아니? 근본적으로 네가 호정이랑 너무 다르잖아. 호정이 봐라. 의사가 아니어도 애가 얼마나 참하고 싹싹하니. 그런데 너는 내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지. 그것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 말에 질색을 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너 가라. 호정이네 가라고. 싫어요. 안 가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을 빠르게 닫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스피커폰을 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걔 어디 있니? 거기 있어?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왜요? 걔가 아주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아주 기고만장하더구나.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인색하고 은혜를 모르니?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받은 2천만 원,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갚을 건데? 사람이 2천만 원을 받았으면 4천만 원, 7천만 원으로 갚아야 하는 거야. 그게 도리라고. 그런데 너희 그럴 능력 있어? 내가 그래서 갔다 오라고 한 건데. 어디를 다녀와요? 호정이 집에. 제사 때 못 간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잘 굴려서 보내. 거기에 지영이가 왜 가요? 내가 아까 한 말 못 알아들었니? 넌 언제쯤 영리해질래? 나이를 허스러 먹었구나. 매번 내가 너한테 실망하지만 너도 이제 나한테 그만 실망감을 줘야 하지 않니? 어째 첫째가 늘 첫째 같질 않아. 그러니 뭣도 모르는 어린 계집이랑 결혼했지. 어쨌든 설득해. 그날 안 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시어머니는 뚝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슬그머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2천만 원 받아서 빚 없이 결혼한 건 맞으니까 다녀오는 게 어때? 하루뿐이잖아.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매일이 되는 거야. 오빠 왜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남편은 제가 동서 친정에 가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가기로요. 그래서 동서의 제삿날에 정말 동서의 친정으로 갔어요. 동서는 정말 부잣집 딸이더군요. 으리리한 집에 초인종을 누르려니 떨렸어요. 문이 열렸고 분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를 뜬구름 잡듯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 아니 호정씨 형님 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구면이네요. 그런데 어쩐 일로?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동서의 친정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분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향했죠. 그리고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동서의 친정엄마가 한참을 저를 지켜보다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딸 대신 온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사돈 식구들한테 이건 아니죠. 일어나요. 일어나서 온 김에 밥 먹고 가요. 아니에요. 동서한테 제가 고마운 게 많아서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마저 할게요. 어른이 말하는데 거절하는 게 어딨어요. 어서 일어나서 손 씻고 거실에 가 있어요. 우리끼리 매번 하던 거고 호정이는 사실 돕지도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호정이를 끔찍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거실에 있어요. 차 줄까요?
아니면 커피? 그렇게 저는 차를 얻어 마시고 식사를 대접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말하기가 싫어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시댁에도 따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동서가 저희 집에 왔어요. 두 손 가득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사 때 오셨다고. 일도 도와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일단 동서를 집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집이 좁아 부끄러웠는데 동서는 집이 아늑하고 잘 꾸며놓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가신 거예요? 저 정말 놀랐어요. 동서는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겠죠. 누가 동서의 친정에 제사를 한다고 가서 돕겠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켰다고 말했죠. 동서가 저한테 준 2천만 원 가지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네? 그건 축의금이잖아요. 제가 뭘 바라고 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알아요. 동서 마음은 잘 알아요. 하지만 결혼 시작부터 동서랑 비교당한 나한테는 그게 족쇄였어요. 비교요? 저랑 형님이요? 역시 잘 모르는구나. 이해해요. 원래 맞은 사람만 주먹을 기억하지 맞아보지 않았으면 주먹의 쓴맛도 모르죠. 동서는 모를 수도 있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정말이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동서는 모를 수 있었죠. 엘리트의 삶을 살아왔고 사랑받는 게 당연했던 동서에게 시부모님이 그런 대우는 당연했고 차별은 받는 사람에게만 유독 더 커 보이고 날카롭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차별을 말해줬어요. 동서는 이해를 못하진 않았어요. 아 하면서 탄식을 하기도 하고 깨달았다는 듯이 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더 미안해했고 사과했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 얼마 전에 유산했어요. 네? 언제요? 동서 반찬 만들어주면서요. 아, 미안해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동서 줄 반찬을 나한테 시켰다는 걸 알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일주일에 몇 번을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혈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임신한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 너무 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 강요로 만들어 온 반찬이 생각났고 어머님의 폭언들도 생각났어요. 보건소 일은 아니에요. 문제될 게 없었어요. 저한테 스트레스는 어머님 자체니까요. 제가 많이 미웠겠어요. 아니요. 동서는 저를 존중해준 유일한 시댁 사람이에요. 우리가 9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어머니 눈치 보면서도 날 형님이라고 불러줬고 매번 존대를 해줬잖아요. 난 한 번도 동서 미워한 적 없어요. 그럼 가요. 네, 어디를? 시댁으로 가요. 저도 확인해보고 싶고 지금 형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갚는 길 같아요. 그러면서 동서는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또다시 차별을 했어요. 호적이 너는 20대 옆에서도 뒤지질 않는구나. 어쩌면... 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넌 내가 말을 하는데 끊니? 어차피 안 들어도 다 아는 말이잖아요. 뭐? 한 번도 안 그러던 허정이 네가 왜 그러는 거니? 형님, 하실 말씀하세요. 저 임신했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잔소리하던 임신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유산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피로감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 때문에 유산한 거예요. 제 피로는 다 어머님 때문이니까요. 넌 허정이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애 떨어진 걸 왜 내 탓을 해? 그러니 전 어머님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하겠습니다. 이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해요. 위자료?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시어머니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로 유산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전 이혼 소송할 때 그 이야기 반드시 할 거예요. 죽은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할 거예요. 어디 증거라도 있니? 증인이라도? 그때 동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옆에서 다 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정말 저랑 형님 차별 대우하시네요?
어머 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아끼는 것뿐이야. 지금 이 상황이 원효대사의 해골물 같아요. 해골물인 걸 알고 나니 못 마시듯 차별대우인 거라니 어머님 사랑도 사랑 같지가 않네요. 불편해요. 형님 말 들어보니 제가 의사여서 돈을 잘 벌어서 저희 집이 빵빵해서 비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 다 끊겠습니다. 아니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잖아. 아니요. 제 지원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초래한다면 끊고도 남아요. 매달 들었던 300만 원 잊어주세요. 호정아, 예. 그럼 나보고 다시 밖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하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동서는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너, 이 기집애가 대체 호정이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착하던 애가 이러는 거야? 너 아주 여우 같은 애구나. 어머님, 저 형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위자료 받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 호정아, 우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저 여우 같은 계집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니? 300만 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전 형님한테 더 미안해지는데. 형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는 시댁을 나왔고 엘리베이터에서 웃었어요. 그런데 난 이혼할 거라지만 동서는 어쩌려고요. 이래도 되겠어요? 버릴 거예요. 잘못된 건 바로잡고 버려야 할 건 버려야죠. 이혼한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남편이랑은 문제 없어요. 아시잖아요. 시댁 문제면 시댁만 버리면 되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과의 이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내 이혼을 결심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격양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갔죠. 그런데 닷새가 지나도록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 그래 해버리자. 때론 그런 엄마 밑에서 큰 네가 불쌍하기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널 그렇게 만든 건 너희 엄마이기도 하지만 너야. 네 자신이야. 그러니까 넌 평생 바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매번 답답하게 살 거야. 나한테 문자는 왜 했니? 점심 먹자고는 왜 했어? 됐다. 다 의미 없어. 이혼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고 전 위자료를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강요가 유산과 이혼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꽤 많은 금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직을 했어요. 완전히 새 출발을 하려면 새로운 공간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선물이 왔어요. 예쁜 화분에 심어진 식물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요. 당신은 충분히 이대로도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름 불러도 되죠? 그리고 동서는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일을 시작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참 용기 없는 남자예요. 천길 물속은 건너보아야 알고 한길 사람 속은 지내보아야 안다는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은 한길 사람 속 제대로 보시고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라요. 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년차 여성이에요. 작년 이맘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바로 이혼이었죠. 2년간의 결혼 생활 중 1년 가까이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로 제게 있어 결혼은 후회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선뜻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던 건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4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경험한 분이었거든요. 그런 엄마 밑에서 살았던 저는 엄마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때마다 매번 다른 아빠들에 적응해야 했어요. 서먹서먹하던 시간을 이겨내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그러다가 가족이 되었다 생각할 쯤이면 어김없이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동안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늘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누가 나 좋다고 이혼하니? 다 널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애 딸린 여자라도 좋다는 남자 찾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알기는 하냐고. 그걸 알면 네가 내 탓은 못하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말이야. 엄마는 자신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게 모두 저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한때 내 아빠였던 새아빠들이 저희 엄마랑 이혼할 때 하나같이 그러셨거든요. 이 세상에 너희 엄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같이 놀 시간이 없다고 타박하고, 그래서 일을 줄이면 그 돈 갖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화를 내고, 시댁 식구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명절에 아빠 혼자 본가에 다녀오면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냐고 따지고, 한마디로 해줘도 지랄, 안 해주면 더 지랄이라고 말이죠. 옆에서 엄마를 보고 자란 저로서는 새아빠들의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늘 자기가 남자복이 없어서 이상한 남자들만 만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아빠부터 새아빠들까지 솔직히 이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 고생하는 게 안 됐다 싶을 정도로요. 그걸 모르는 건 저희 엄마 한 사람뿐이라는 게 문제였지만요. 아무튼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엄마를 보면서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섣부른 결정이 내 인생을 이렇게 좀먹을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게 모두 엄마 탓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다 제가 져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저희 엄마의 4번째 결혼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3번이나 결혼식을 치렀으면 4번째 결혼은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죽어도 제대로 식을 올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희 엄마는 4번째 결혼이었고 새아빠는 재혼이라서 지인들을 부르는 것도 민망한 상황인데 말이죠. 엄마가 기를 쓰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건 다름 아닌 축의금 때문이었어요. 엄마, 3번이나 축의금 받았으면 됐지 무슨 욕심을 또 부려.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엄마 지인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고 하겠냐고.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내 입속 차리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식 결혼식으로 돈 벌잖아. 나야 자식이라고는 딸랑 너 하나뿐이라서 따지고 보면 손해라고? 그러니 내 결혼식으로라도 챙겨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엄마는 초혼 같은 정식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셨고, 처음엔 이런 만류하던 새아빠도 결국엔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엄마는 지인들 자식들이 식을 올렸던 예식장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몇 곳을 골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새아빠가 회사 일로 많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따라다녔는데 그러다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기곤 했어요. 웨딩 플래너가 저를 신부로 오해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죠. 그렇잖아요. 20대 여자랑 50대 아줌마가 같이 예식장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면 누가 신부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젊은 쪽을 고르죠. 총 3곳 중에서 앞선 2곳에서 이미 빈정상했던 엄마는 마지막 3번째 예식장에 도착해서는 일부러 자신의 결혼 당사자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어요. 다행히도 눈치 빠른 웨딩 플래너는 누구 결혼식인지를 빠르게 간파했고 덕분에 상담은 순조롭게 이어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엄마는 플래너가 권하는 족족 옵션들을 포함했고 그러다 보니 견적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억대 결혼식이었죠. 엄마, 이걸 진짜 할 거야? 아니, 엄마가 연예인도 아니고 예식비로 억이 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냥 기본에 몇 가지만 추가하는 걸로 해. 야, 네가 돈 낼 거야?
네가 돈 낼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해? 돈 있으면 하는 거지. 연예인은 되고 일반인은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고. 걔들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차별을 해? 그러고도 네가 내 딸이라고 할 수 있어? 암튼 난 최고로 하고 싶으니까 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따지고 보면 엄마 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4번째 결혼에 억대 예식비를 쓰는 건 엄청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말대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생각하면 엄마가 이 정도 쓰는 걸로 뭐라고 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돈을 잘 버시거든요. 눈치 빠른 웨딩 플래너는 저희 엄마 심기가 불편해 보이자 바로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들었어요. 바로 이렇게요. 맞아요. 다 똑같은 신부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연예인들은 대부분 협찬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하는 사람들은 호사를 누리고 정작 자기 돈 써가며 하는 사람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신부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당당하게 누려주셔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신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당하게 요구해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입안의 혀처럼 딸랑이를 흔들던 웨딩 플래너가 바로 제 미래의 시누이였어요. 저희 엄마가 돈 좀 있는 사람이란 걸 안 순간부터 엄마 눈에 들만한 최고급으로만 추천해 주었고 규모나 비용으로만 보면 세기의 결혼식을 치르는 유명 여배에 꼽은 대보였어요. 허영심이 많은 엄마는 무척이나 만족하셨지만 제 눈에는 정말 아니올시다였어요. 그 결혼식도 그렇고 웨딩 플래너인 시누이도요. 아마도 그때 시누이는 저희 엄마가 돈 많은 호구라는 걸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저와 자기 오빠와 이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냐면요. 저희 엄마 결혼식 때 자기 오빠를 데리고 올 정도였어요. 나 참, 살다 자기 고객 결혼식에 가족을 데려오는 웨딩 플래너는 또 처음이었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보기엔 너무 과했던 시누이의 행동은 저희 엄마한테만큼은 제대로 먹혔어요.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가 결혼식 중에 딸 자식 소개팅 날짜를 잡느라 혈안이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엄마의 그런 오지랖 덕분에 저는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사자우리에 들어간 어리버리한 토끼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시누이에 대한 첫 인상이 안 좋았던 탓에 남편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결혼식 때 잠깐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리 잘생기진 않았지만 스타일이 꽤 좋았다는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둘이 따로 만나보니 의외로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이 꾸밈이 없어 보였어요. 야가 빠진 시누이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경계심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남편은 수입차 딜러였어요. 억대 연봉을 받을 정도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상대방 기분을 정말 잘 맞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솔직 담백해서 만난 지 몇 분 안 돼서 긴장을 풀게 됐어요. 저처럼 내성적이고 상대방에 대해 의심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쉽게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모태솔로였던 저로서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편이었는데 남편한테는 신기하게 그런 게 없었어요. 엄마 말로는 저처럼 남자 경험도 없고 쑥맥인 사람은 제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나야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남편과 저를 이어주기 위해 시누이와 짜고 일부러 우리 두 사람의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우연인 척 만남을 갖게 하는 일들을 자주 벌여졌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자주 눈에 들어오니까 없던 마음도 조금씩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결혼을 2주가량 앞둔 상태였어요. 정말 번갯불에 콩 굽듯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 결혼이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조차 할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가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진작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멈출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멈춰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와 달리 흘러가는 상황이 불편하긴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그저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볼 때마다 늘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나 몰라? 얘, 너랑 내가 고부지간이 될 인연이긴 했었나 보다. 그러니 너희 어머님이 우리 새언니가 일하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신 거 아니겠니? 그 연세에 결혼식까지 치르기 힘든데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내가 흉을 보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인연이 대단하단 얘기를 하려나 보니 괜한 오해를 사게 됐네. 말이 길어지면 괜한 오해를 사는 법인데. 암튼 괜한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내가 널 보자마자 내 며느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기억나니? 너 처음 우리 상준이랑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야. 그때 내가 너 보자마자 그랬잖아. 내 며느리라고. 네가 현관에 딱 들어서는데 바로 알겠더라고. 얘가 내 며느리라는 걸. 어쩜 얼굴에 그래진 곳 하나 없이 해맑든지. 난 말이다. 사람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맑아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거든. 맑은 사람은 너처럼 말이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제게 호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게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결혼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바람에 운영하던 회사도 망하고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은 다름 아닌 새아빠였어요.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했던 새아빠의 이력은 전부 가짜였어요.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거 하나 빼고는 전부 가짜였더라고요. 그 많던 재산을 믿었던 사람한테 다 털린 엄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새아빠는 이미 미국으로 도망을 친 상황이라서 엄마 힘으로는 뭐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엄마는 당장 미국에 가서 사기꾼 놈을 잡아오겠다고 버렸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미국에 숨어있는 새아빠를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나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명품 백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미국행 항공권을 샀어요. 엄마가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져? 엄마가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괜히 그나마 남은 돈까지 날리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대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포기해. 나 장경숙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내 돈 떼먹고 도망친 놈은 미국이 아니라 달나라에 가 있다고 해도 찾아낼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 안 되면 네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 아빠는 엄마의 두 번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산 시간이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엄마를 가장 아껴주셨던 아빠이기도 했어요. 두 번째 아빠는 엄마랑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거기서 청소업체랑 한인 슈퍼마켓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랑 이혼한 후에도 저나 엄마랑 통화도 자주 하실 정도로 저희 모녀와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분이셨죠. 엄마가 미국에 간다면 분명히 두 번째 아빠가 도와주실 게 뻔해서 저도 엄마의 미국행을 더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가 미국으로 떠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인생의 시련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제게 호의적이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순간에 돌변해버렸거든요. 시작은 남편이었어요. 야, 넌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할 거냐? 일은 안 할 생각이야? 이제 믿을 친정도 없는 주제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하루 종일 차 한 대 팔겠다고 가짜는 놈들 상대로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일하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집구석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느냐고. 남편 말에 순간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게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결혼할 때 제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만두는 건 쉬웠던 일자리가 다시 구하려고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랑 비슷한 레벨로 이직을 하려니 자리가 없고 눈을 낮춰서 가려니까 이건 최저 시급보다 못한 월급이라서 고민이 됐어요. 그나마도 면접을 보러 가면 결혼 유무를 묻고는 기혼자라는 말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사가 작고 덜 체계적일수록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진짜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을 회사였지만 남편이 하도 돈 벌어오라고 닥달을 하는 통에 어디든 빨리 들어가야 해서 눈물을 머금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월급만 형편없는 게 아니라 근무 환경도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야근 수당도 없고 휴무일에도 수시로 수정해달라는 연락이 오곤 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또는 7일 근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거기다 사장 기분에 따라 업무 지시가 수시로 바뀌어서 일을 다 끝내고 퇴근하려는 순간에 다시 새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일도 자주 생겼어요. 거기다 제 월급이 적다고 타박하는 남편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편했어요. 야, 그 긴 시간 동안 일하고 버는 돈이 고작 이거야? 참 어이가 없어서. 대학까지 나온 여자가 고졸인 나보다 못하다니 이게 네 수준인 거야. 그동안 네 엄마 백으로 고생도 않고 대접받고 살았나 모르겠지만 그런 배경 떼고 나면 딱 이게 너의 가치였던 거라고. 아, 내가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거지. 아씨.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새언니 기집애 말 듣고 니네 엄마 결혼식에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돈 좀 있는 사람이라길래 인맥 좀 뚫어볼까 해서 갔다가 너한테 코만 깨고 완전 나가리잖아. 남들은 처가 덕도 보고 산다는 게 난 어떻게 된 게 도움이라곤 10원 한 장도 못 받고 사는 건지. 제 친정에서 더는 받아 챙길 게 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친정이 망하기 전까지 저희 엄마와 지인들한테 팔았던 차가 10대 가까이 되는데도 남편은 제 친정 득을 본 게 없다고 이러네요. 도대체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고마움을 알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편 못지않게 달라진 사람이 있었으니 단연 시어머니였어요. 뭐 시누이랑 시동생도 만만찮았지만 시어머니는 아예 얼굴을 바꿔 딴 사람처럼 싹 달라졌거든요. 언제는 저보고 이 집에 들어온 복덩이라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친정 망했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나 시동생처럼 제 앞에서 빈정대는 거는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시어머니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심지어 길에서 붕어빵을 사오셔도 제 거는 없었어요. 명절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제 밥과 국은 아예 떠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시고모님 딸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댁 어른들께 제 소개조차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 분이 저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더니 말을 뚝 자르면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며 서운한 티를 냈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야, 네 꼬라지가 거지 같으니까 엄마도 창피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아무리 집이 망했다고는 하지만 다니는 꼴이 그게 뭐냐? 집 망한 거 소문 낼 일 있어?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피부 관리에도 민감하다는데 넌 어떻게 된 애가 네 자신도 관리를 안 하고 사냐? 넌 거울도 안 보냐? 우거지 죽상 같은 네 얼굴 보면 밥맛도 떨어진다고. 아휴, 이런 걸 데리고 사는 내가 제일 불쌍하지. 저라고 꾸밀 줄 몰라서 그런가요? 한 번에 힘든 일이 몰아닥친 데다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 갑자기 살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진 거였어요. 예전처럼 엄마랑 철저히 피부과에 가서 관리할 처지도 아니고 제 월급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어서 화장품도 제대로 못 사서 쓰는 형편인데 뭘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놓고는 화만 내고 자존심 상하는 말까지 하니까 정말 멘탈을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 계신 두 번째 아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는 아빠 집에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요. 아직 사기꾼을 잡지는 못했지만 현재 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 결혼식 때 못 가서 미안하다시며 선물로 뭐를 해주면 좋겠는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거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마지막 한마디에 울컥해버렸지 뭐예요. 혜미야,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고 있는 거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말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냥 예의상 네라고 대답하면 그만인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러자 아빠가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나직하게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니? 아빠가 항상 우리 혜미 그리워하는 거 알지?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 나머지 일은 아빠가 다 처리해 줄게.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고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솔직히 전해드렸죠.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성격에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지금은 얼마 일만으로도 힘들잖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리고 아빠, 나 이혼은 절대 안 해. 우리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거든. 다행히 감정을 추스리고 제 뜻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이 외롭고 버거웠던 감정을 아빠한테나마 털어놓을 수 있어서 개운해진 탓이었죠. 그렇게 가까스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저는 전보다 조금은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제 뒤에 든든한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여잡은 멘탈이 또다시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시동생이 선을 봤는데 상대방이 꽤 좋은 집안 사람이었던가 봐요. 어머님이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둘째 며느리로 추정되는 여자랑 통화를 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저한테 했던 그대로 어찌나 달콤한 말만 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당했던 거구나 생각했어요. 제게 했던 멘트 하나하나를 똑같이 복붙해서 하시는 걸 보고는 참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웃긴 건 이번에도 시누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놨다는 거였어요. 이쯤 되면 사기 결혼 전문 브로커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분명 들리기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까지 받은 상태로 결혼도 임박해 보였는데 어찌된 게 저한테는 얼굴 한번 안 보여주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소식도 직접 제게 전해준 적도 없고 그저 들리는 말들을 종합해서 제가 추측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근 1년 가까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오던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 결혼도 앞두고 해서 새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미리 제 입막음을 하려고 그러나 추측을 하면서 시댁으로 갔는데 이게 웬걸? 느닷없이 제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시지 뭐예요? 어머님, 갑자기 여행이라뇨. 그리고 곧 도련님 결혼식도 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눈을 부라리시며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네가 신경을 쓰니?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암튼 길게 말할 거 없이 여행 경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가까운 일본으로 가든 동남아로 가든 장소는 네가 정해서 총 경비만 말해라. 어머님 말투로 봐서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보내주시라는 건 아닌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건지 더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넌 눈치도 없니? 네 꼬라지를 봐라. 결혼식 날 너처럼 우중충한 애가 우리 식구라고 앉아있으면 사돈댁에서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니? 그럴 바엔 차라리 네가 여기 없는 게 더 낫다. 너 보고 파혼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할 때 여행이나 가. 제발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사라지라고. 발악을 하면서 제게 그러시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겠지만 가족으로 보이기도 창피하실 만큼 저를 싫어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도 용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딱히 별 말씀 안 드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던 남편이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는 채로 제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어? 일본? 아니면 방콕? 엄마는 참 정이 많아서 탈이야. 나 같으면 그냥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고는 끝낼 텐데 굳이 돈까지 써가며 꼴 보기 싫은 며느리 여행까지 보내주잖아? 너
여행 경비 다 우리 엄마한테 받아서 놀러 가려는 거 아니지 설마? 빈정거리는 남편 말에 시댁에서부터 꾹 참아왔던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부려우면 당신이나 가든가. 당신도 그렇고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저열할 수가 있어? 우리 집 잘 살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싹 바뀔 수가 있느냐고. 내가 병이라도 옮기는 환자니? 내가 니들 기분에 따라 주먹질해도 되는 샌드백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가 있느냐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함부로 굴 거면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해준 것들은 토해내고 하라고. 이 집 당신이 누워있는 소파, 당신이 보고 있는 TV까지 죄다 우리 엄마가 사준 거잖아. 당신이 해온 건 당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면서 어디서 개꿀값이야. 적어도 내 친정 망했다고 비아냥거릴 거라면 그거 다 토해내. 안 그럴 거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라고.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해온 게 없어. 그동안 타고 다닌 새 차, 그거 내 돈으로 사온 거라고. 아, 그러세요? 그럼 잘 됐네. 이참에 내 집에서 나가서 잘난 네 차에서 생활하세요. 이렇게까지 제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남편은 분해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엄청난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제게 말했어요. 너 지금 이러는 거 나랑 더는 안 살겠다는 의미인 거니? 말해봐. 이혼 생각하고 하는 짓이냐고. 왜 말을 못해? 방금 전까지 따박따박 잘도 따지더니 이혼 얘기 나오니까 겁나냐? 그러게.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왜 해? 너 아주 오늘 보니까 네 엄마 딸 확실하네. 네 인생에 이혼은 절대 없다더니 너도 네 엄마를 똑 닮았어. 하긴 환갑이 다대록 이혼을 3번이나 한 사람 딸이니 옆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이래서 여자를 데려올 땐 장모를 보고 데려오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정이 넘쳐서 이런 날을 받아줬네. 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니까 잘 들어. 지금 네가 한 말 취소하고 내 앞에서 싹싹 빌면 이번 한 번만은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결정해. 이혼당할 건지 아니면 사과를 할 건지 결정하라고. 제 가정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이혼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걸 잘 아는 남편은 치사하게 이혼을 들먹이며 저를 공격했어요. 그런데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궁지로 몰아세우는데 그깟 이혼녀 딱지 다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그렇다고 하찮은 인간들한테 내 인격을 밟혀가며 호구짓하고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결정을 하라면 당연히 나부터 구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착각하지 마. 네가 날 이혼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차는 거야. 이혼당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내가 그깟 이혼이 두려워서 너 같은 인간이랑 살 것 같니? 이혼만은 안 된다고 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것 같아? 웃기지 마. 네가 뭔데? 네가 파는 게 고가의 수입차라고 네 스스로가 고가의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오산이야. 넌 그저 그런 차를 파는 사람이고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우리 엄마는 자기 돈 주고 그런 차를 사서 타는 사람이라고. 그 차이를 모르겠니? 아무리 집이 망했어도 너랑은 다르다는 얘기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방에 들어가서 네 짐부터 싸.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남편의 예상을 깬 제 공격에 남편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되려 성질을 내면서 안방에 들어가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기더니 차 키를 들고 집을 나가더군요. 그렇게 며칠 집에 안 들어오면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죠.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하루 종일 남편 짐을 골라서 이삿짐 박스에 담았어요.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게임기란 명품 구두, 골프채, 명품 시계와 각종 향수까지 큰 박스로 6개나 나오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느낀 건데 남편은 버는 족족 자기 몸 치장하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데만 돈을 엄청 써왔더라고요. 이러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할 돈도 없었죠. 그땐 우리 엄마한테 기대서 결혼을 하려는 남편이 조금 한심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지금처럼 친정도 망한 마당에 그래도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이혼하고 지낼 곳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편 집을 업체에 연락해 시댁으로 보내고 남편 게임할 때 쓰던 방을 정리했어요. 안방은 엄마 보고 쓰시라고 하고
제가 작은 방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자라면서 엄마한테 모정을 느끼기보다는 내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당처럼 생각해왔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엄마의 1순위는 저였다는 거요. 얼마 전에 아빠랑 통화를 했을 때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네 엄마가 돈밖에 모르는 각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엄마한테 1순위는 언제나 너였거든. 네 엄마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허영심을 부리며 살게 됐는지 아니? 네 친아빠랑 친가 식구들 때문이야. 이혼할 때 네 엄마한테 양육권이랑 친권을 주는 대가로 위자료랑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내쫓았거든. 그런데도 네 엄마는 너를 데리고 나온 걸 후회 안 하더라. 너는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네 엄마 고생 참 많이 했다. 정말 억적같이 일하고 정말 지독하게 아끼면서 살았어. 그런 사람이 네 입에 들어가는 거며 너 입히는 거엔 돈 안 아끼고 쓰는 걸 보면서 이 모녀는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아빠의 그 말이 어쩌면 이혼을 할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남 앞에 내놓기 창피한 물건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을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받들고 살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지켰던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 유일한 내 편인 엄마를 돌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토요일인데다 어제 남편 짐을 싸느라 피곤해서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다 망쳐버린 거죠. 모자란 개선장구처럼 집에 들어와서는 당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재산분할을 받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겠다고 큰 소리까지 치더군요. 시어머니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들이 이유 없이 이혼을 당하게 됐으니 거기에 따른 위자료도 받아야겠다고 그러더군요. 네가 보고 배운 게 없는 애인 줄 알았다만 이렇게까지 천박한 네 엄마를 닮았을 줄은 몰랐다?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뻔뻔하게 집에서 내 아들 짐을 빼서 보내? 이게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냐?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오길래 저도 그냥 참아줄 수만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뿐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제가 일방적으로 당해드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배웠으면 이 사람 순순히 안 보내죠. 홀딱 베껴서 빤스 한 층까지 탈탈 털어서 알몸으로 내쫓죠. 우리 엄마 스타일은 그렇거든요. 어머님은 세상을 참 편하게 사셨나 봐요. 이혼이란 게 원래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렇거든요. 웃는 얼굴로 좋게 좋게 헤어진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쌍욕해가며 가래침 끌어올려서 칵! 퇴! 됐고 끝내는 게 이혼이에요. 제가 아직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좋게 끝내려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세요. 이거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셔도 답 안 나와요.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뿐이라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정신적 학대에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폭언, 그 밖에 시동생 시누이들이 했던 소소하고 치사한 짓거리까지 제가 까발리면 어머님 집안 조용히 못 살아요. 둘째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하잖아요. 여자 쪽에 이런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얘기 들어가면요. 저 하나 비행기 태워 해외로 보내는 걸로 안 끝난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가래 끌어 모아서 제대로 한번 뱉어드려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제 말과 행동에 모자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시어머니 말대로 그간 저희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있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은 저희 엄마가 평소에 하시던 말들이었거든요. 천박하고 사나운 날 것 그대로의 화법이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화법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요. 저를 만만한 콩떡처럼 생각하고 집에 쳐들어왔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찍소리도 못하고 왔던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러는 사이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해버린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빠 도움으로 미국에 숨어있던 새아빠를 잡았고 돈의 일부를 찾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혼인신고를 미루나 했더니 미국에 처자식이 있었더라고. 세상에,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여자더라고. 그년도 웃기는 년이지. 돈도 없고 다 늙어빠진 놈이 뭐가 좋다고 그런 놈이랑 살아? 걔네 엄마도 딸년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겠더라고. 하긴 뭐 내 딸년도 거지 같은 인간 만나 고생하다 이혼했는데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암튼 이번에 내가 트럼프 덕을 톡톡히 봤다. 그놈인 처음엔 돈 다 쓰고 없다고 배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돈 없으면 네 몸뚱아리로 갚으라고. 내가 소송 걸 테니까 깜빵에서 떼우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 딱 네 아빠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부터는 영주권자도 문제 생기면 바로 추방이라서 한인사회가 들썩인다는 말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놈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다는 못 갚고 일부만 갚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만 받고 온 거야? 미쳤니? 내가 누구니? 나 장경숙이야. 내가 내 돈을 10원 한 장이라도 남한테 거저 뺏기는 거 봤어? 허림도 없지. 그놈의 집구석에 숨겨놓은 1불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왔어. 나머지 돈은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고 한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순순히 보내고 있다. 감히 내 돈을 해먹으려 들어? 간도 크게 말이야. 아우, 내 정신이야.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한다는 게 엉뚱한 소리만 했네. 얘, 너 이혼할 때 네 시어머니한테 내 돈 받아왔니? 그 여자가 나 찾아와서 구닥다리 밍크코트 하나 맡기고 7천 빌려갔거든. 내가 그동안 공사 다망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컨테이너에 맡겨놨던 짐 속에서 이 구닥다리 밍크를 찾았잖니. 안 그래도 그 옆에 내가 순순히 그 돈을 너한테 돌려줬을 리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무거운 걸 택시까지 타고 여기까지 들고 왔다. 일단 이거 네 차에 싣고 어디 좀 가자. 엄마는 제 손을 끌고 제 차로 갔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일하는 수입차 매장으로 가자더군요. 차부터 빨리 사야지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요. 아니, 차를 살 거면 다른 매장에서 사면 되지 왜 굳이 거기로 가냐고 했더니 난 받은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운전이나 해. 그렇게 남편네 매장에 찾아간 엄마는 당당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서 손님을 맡고 있던 남편은 저와 엄마를 보자 미간을 확 구기며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제 팔을 잡아 끌어 구석으로 갔어요. 야, 미쳤어? 네가 여길 왜 와? 이혼했으면 끝이지. 왜 여길 와서 영업방해를 하냐고. 좋은 말 할 때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 여긴 너 따위가 와서 살 차는 없으니까.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옷박스를 들고 와 남편한테 집어 던졌어요. 아우, 무거워. 얘, 이거 네 엄마가 나한테 담보로 맡긴 거야. 이거 네 엄마 가져다 주고 내 돈 7천 내일까지 당장 보내라고 전해. 안 그러면 차용증 들고 소송 들어갈 테니까.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지. 어디 이자 한 푼 안 내면서 원금까지 먹으러 들어? 그렇게 너나 네 엄마는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사니? 그것도 체주라면 체주다 얘. 아, 그리고 너 그 손 놓고 잠깐 이리로 와봐. 남편은 주위 시선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희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그러자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백으로 남편의 머리를 사정없이 쳤어요. 이 새끼가 감히 내 딸 몸에 손을 대? 내 딸 손목이 벌겋게 자국 난 거 안 보여? 이혼했으면 남인데 왜 그 더러운 손을 대냐고.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아주 개판이야. 너 한 번만 더 내 딸 몸에 손대면 그땐 폭행죄로 고소할 줄 알아. 알았어? 그렇게 엄마는 전사위 일터에서 개쪽을 주고 나왔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1년 만에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금 7천을 어떻게 당장 돌려주냐면서 말미를 달라고 하더군요. 마침 저랑 저녁을 먹고 있던 엄마는 휴대폰을 뺏어서 한바탕 살벌한 경고를 하셨어요. 전에는 이런 엄마가 무식해 보이고 싫었는데 저도 나이가 든 건지 철이 든 건지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짠했어요. 우리 엄마도 예전엔 수줍음도 타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여자였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혼하고 맨몸으로 나와 혼자 딸 자식을 키우려니 이렇게 거세진 걸 테고요. 그런 상황을 떠올리니 엄마의 거친 말투와 욕설은
모두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에서 엄마가 되기까지 그동안 엄마가 넘었을 크고 작은 산들을 이제는 제가 엄마를 업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면 제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